시인을 만드는 9가지 비망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인을 만들고 수필가를 만들고 이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되는 겁니다. 만든다는 것은 타에 의해서 되는 거고 내가 되는 것은 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또는 시인이 되고 수필가가 되고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나눠서 뭐라고 했냐면은 슬픔도 시가 되고 또는 거기 보면은 뭐 그리움도 시가 되고 사랑도 시가 되고 해서 9가지 구분을 나눴는데 이것은 이제 정일근 박사라고 그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진해 출신인데 학교를 마산으로 다녔어. 마산으로. 그런데 학교를 마산으로 다녔는데 진해 하면 무엇으로 유명하죠? 벚꽃으로 유명해요. 벚꽃으로 유명한데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하고 살면서 어머니가 이제 술 장사를 해가지고 이 양반을 키웠는데 이 양반이 58년생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서 시 공부를 하다가 수필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신문사를 들어가서 신문사를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경남대학교에서 시인이 돼가지고 정년을 했을 거야 아마. 근데 보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슬픔이 어떻게 시인을 만드냐. 여러분들한테 내가 시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수필 쓴 사람은 이 슬픔이 어떻게 시인이 아니고 이제 수필가를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시인으로 만든 것은 슬픔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나를 수필가로 만든 것은 슬픔이었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 슬픔의 힘을 입어 처음에는 내가 문인이 돼야지 이라는 꿈을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서 아주 꿈을 키웠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다시피 진해의 4월 하면은 벚꽃이 아주 만발한 때예요. 그런데 이 시절에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서 이제 보면은 거기 아버지의 생물연대, 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었는가, 이 생물연대는 길 위에서 끝이 났다. 그러니까 요것도 뭐냐면은 수필을 쓸 때 흔히 보면은 아버지가 길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또는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수필 문장은 뭐냐면 아버지의 생물연대는 길 위에서 끝이 났다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수필다운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자기 오토바이에 어머니를 태워서 친척댁에 다녀오시는 길이었는데 그 길 위에서 택시가 아버지의 생을 덮치고 말았다. 아버지의 생을 덮치고 뺑소니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그냥 우리가 수필로 쓰려고 하면은 그 길 위에서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될 텐데 이렇게 수필다운 문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의식불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통스럽게 이제 숨을 쉬고 있는데 뭐냐면 뇌진탕이에요. 뇌진탕 알죠? 뇌진탕이라는 건 뇌가 막 흔들리는 것 같아. 진탕이라고 그래요. 뇌진탕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이 오토바이를 탔는데 그때는 헬멧이 그렇게 흔해 빠진 거 아니거든. 근데 하나인데 아버지가 썼을까요? 어머니가 썼을까요? 어머니가 썼어.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살고 아버지는 죽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친구가 아마 군의관이 있었나 봐. 아버지 친구가. 그래가지고 사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식간에 뭐라고 하냐면 호르몬이가 자기 집안을 맡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그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그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마지막 그 헬멧을 씌워가지고 어머니는 살고 아버지는 죽었다. 근데 수필로 갔다 이게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뭐라고 쓸까요? 그것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베푼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 헬멧을 다 씌워준 것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베풀어준 마지막 사랑이었다. 이런 것들이 수필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없어져서 돌아가신다는 거 이것이 슬픔이 아니고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가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일상 수필을 쓸 적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우리 집은 어려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우리 집에는 가난이 찾아왔다. 마치 손님처럼 찾아왔다. 이런 표현이 수필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가난이 찾아왔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그 아버지가 베풀어 놓은 그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그 자비라든가 베푸니까는 도와주려고 도우러 온 사람이 아니고 무엇을 그냥 갚아라 해가지고 뭐 갚으라고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 가득 찼고 무엇을 갖다가 이게 집을 도와주려고 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아버지가 모든 그 시기를 갖다가 그 자기가 평소에 널려 놓은 것을 싹 갚고 끝났다는 걸 갖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죠? 세 마디가 있는데 세 마디 뭐라고 그러지? 빚잔치라고 그러죠. 빚잔치로 싹 끝났다. 이제 이것이 이 사람의 그 아버지의 그 생애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아버지의 구제만이 나를 슬프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가난도 찾아왔다. 갚으려고 오는 사람보다는 빚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은 소위 빚잔치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TV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고 아버지의 논과 밭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할머니와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고모는 남루한 그 오두막양철 집으로 숨어들고 어머니는 못했냐 연탄 부뚜막에서 나와 동생을 채워서 밤새도록 무엇을 했어요? 술을 팔았어. 술을 팔았는데 이 술을 파는 그 어머니만 술을 판 것이 아니고 자 이것도 적나라하게 썼어요. 그것도 그냥 술 팔았다는 것이 아니고 술을 팔고 나머지는 뭐 했냐 요 수필 그 문장에 참고로서요. 이 술을 팔았다. 그리고 친구들이 TV를 보는 순간에 나는 뭐 됐어요? 술을 알았어. 또 뭐냐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읽던 시간에 나는 안주를 알았어. 근데 앞에도 술을 알았다 뒤에도 술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술 하면 안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도 나르고 안주도 나르고 이렇게 열심히 그 어머니를 도왔다 그런 이야기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또 조금 애처로운 그 생각이 될 것 아니에요. 그 우리 반 고깃집애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그 계집애가 피아노를 치던 시간 그 피아노를 치르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뭐 됐어요? 나는 이미자 배우 나오나 슬픈 그렇지 그 이제 고상한 그 이제 피아노를 쳤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술자리에서 부르던 자기 그 와갖고 술자리에서 모여갖고 노래를 불렀을 것 아니야? 근데 이 우르뜨 사람이요 그 58년생이니까 우리보다 불과 한 10살 정도 차이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불렀던 이미자 배호 나오나 이 사람들은 슬픈 유행가 또는 자기가 그 군대 가고 들었던 그 군가 이런 것들을 배웠다. 그러니까 여기서 군가를 배웠다는 게 뭐냐면 진해는 그 해군들이 그 주둔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군인들이 와서 군가를 불렀나 봐.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는 슬픔이 그 나를 눈물만 아이로 만들었고 아버지가 없다는 슬픔 나를 눈물만 아이로 만들었어요. 그 눈물이 나를 세상에 대해서 아주 조숙하게 처신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혼자서 하니까는 이제 그 도저히 그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모두 기댈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내 할 일은 내가 해야겠다고 좀 조숙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요. 이 시인이 누구죠? 응? 이 시인이 누구죠? 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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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
아빠 이따 정일근 한번 찾아봐요. 그 찾아보면 아, 네, 요 주시. 예, 예. 자, 그 시절 내가 친구들보다 뛰어난 건 뭐냐면은 이거 참 재밌어요. 도박하고 도박. 그 도박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술집에 오는 거 이제 그 식들 그죠. 술집에 찾아간 사람들이 술만 먹으러 간 건 아니에요. 그거 하면 이제 도박. 그 가서 이제 삥 둘러앉아갖고 술 내기 도박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박을 안 해봐서 모를 텐데 뭐 도리지코땡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어.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버티기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을 했어. 소금 넣는 놈들이 와갖고 맨날 오거든 그것을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배운 게 뭐냐면은 그 손님들한테 이 정일근 그 시인은 그 노는 배웠도 그렇고 노는 배웠는데 정하는 것이 아니고 화토장 더 갖고 가서 그 집에다가 그 여러 사람한테 딱 앉혀놓고 뭐 길바닥에 앉았든지 뭐 모자에 앉아갖고는 노를 했어. 돈을 타면 뭐냐면은 그 뒤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돈을 따면은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 먹거나 그 다음에 만화방에 갖고 하루 종일 처박혀 있거나 군만두 사 먹고 이렇게 보냈어요. 이런 생활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무엇을 했냐 하면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시나 시조를 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운명을 바꿔놓은 거 뭐냐면은 초등학교 시절에 시나 시조를 외웠다는 거. 그런데 요즘에 우리 그 문학교육이 대단히 잘못된 게 뭐냐면은 지금 애들은 그 교과서에 나온 시나 시조 외워야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우리 때는 시나 시조 다 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해 보냐면 이거 옛날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태산이 높다는데 한나라에 이러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응? 지당이 빗불고 양면에 끼인지 그거 없어. 이걸 100개를 배웠거든. 근데 이제 내가 그 전에 현직에 있을 적에 저 근마 가면 연수원 있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근데 교장반이 그 강습을 받아, 교장 자격 달라고.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 회장님 와서 우리 그 교장반에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100분간을 특강했어요. 근데 그 교장반에 내가 뭘 강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학교 돌아가면은 선생님들한테 무조건 교과서에 나온 시를 전부 다 외워라. 근데 이게 시를 외우는 게 절절절 뭐 이렇게 그냥 그 의식적으로 외운 것이 아니고 그 외우다 보면은 뜻도 알게 되고 다 이렇게 내 몸이 체질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좀 이거 건전하잖아 이게.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제 그러면은 시조 특히 이제 시조가 뭐냐? 우리나라의 그 시가 우리나라 시조 시가 우리나라 시인가요? 우리나라의 그 장르는 뭐지? 시조예요, 시조는 우리나라 거예요, 시조.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시는 뭐예요? 하이쿠. 그렇지, 하이쿠. 5, 7, 5. 17자. 지금 일본 아이들은 시나 이런 거 잘 쓰는 사람보다 하이쿠 잘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돋보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조는 제일 팩 죽어갖고는 그래서 요즘에 시자가 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조 써야 돼, 시조. 그런데 옛날부터 그것이 없고 그냥 시만 있어가지고 시도 보면 어정쩡 옆에 갖고 이것이 시인지 시조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써놓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시를 읽어보면은 옛날에 수필을 읽어보면은 이게 탁 읽어보면은 내 마음속에 싹 들어가고 그냥 모든 것이 맞아. 이게 내 얘기니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요. 이렇게 쓴 시와 이렇게 쓴 시조가 이렇게 쓴 수필이 바로 뭐냐면 잘 쓴 수필이에요. 근데 시도 딱 읽으면 한 번에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되지. 무슨 얘기야? 두 번 생각하면 그건 시가 아니에요. 시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시도 쉽게 써야 되고 수필도 쉽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읽고 첫째는 뭐냐면 공감을 해요. 공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요즘에 이제 오늘이 봄 날씨 중에 제일 덥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피크를 이루는 것에서 우리가 봄이 곧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봄 마지막이지만 작업 봄은 봄이요. 근데 우리가 봄에 대해서
시를 쓰든 봄에 대해서 수필을 쓰든 보면 봄에 대해서 수필을 쓴다거나 봄에 대해서 시를 쓰려고 하면 맨 처음에 뭐 쓸까요? 뭐 쓸까요? 봄. 꽃에 대해서 봄이란 봄 의미. 봄이란 나는 봄을 이렇게 생각한다. 봄이란. 자, 그럼 봄이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봄은 새 출발이다. 새 출발. 모든 건 새 출발이잖아, 봄에. 봄은 새 출발이다. 또 어떤 사람은 봄은 친구다. 왜? 가끔 찾아온 친구. 봄 친구다 한다. 또 뭐 봄은 뭐 나에게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선물이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서 거의 새 출발이라 한 사람은 요것은 조금 좀 말하자면 후퇴하는 거예요. 봄 사범이 왔다 뭐 새 출발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다 했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제 조금 남이 아는 걸 해야 돼, 아는 거.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요 정합 봄 무엇이다, 뭐 봄은 새 출발이다, 뭐 봄은 친구다, 뭐 봄은 기쁨이다, 뭐 봄은 무엇이다. 이렇게 썼을 때에 봄은 무엇이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가 쉽게 말해서 주제가 참 중요해요. 이 시를 써 어떤 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쓸 적에 어떤 제목이 됐더니 주제를 딱 생각해요. 주제. 그래서 이 주제를 벗어나면 안 돼요. 주제.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봄 하면 생각나는 거. 봄 하면 생각나는 거.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봄은 생각나는 거. 옛날에 뭐 냇가에서 피리 불던 거, 버들피리 불던 생각난다는 거. 또 옛날에 언덕가에서 같이 쑥하고 다니면서 뭔다든가 뭐 진단한다든가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 거. 근데 봄하면 생각나는 것인데 아까 맨 처음에 뭐 생각했죠? 봄이 봄이란 뭔가. 이 주제. 이왕이면 생각을 하는데 무엇에다 맞추냐면은 요 주제. 그러니까 뭐냐면 봄은 새 소식이다. 봄은 뭐 출발이다 하면은 출발에 관한 생각을 맞추면 되겠다. 근데 이 주제를 이렇게 놓고 엉뚱한 생각하면 이게 아니잖아. 이게 이래서 제목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봄은 생각나는 게 이것인데 나는 올해 이 생각을 언제 만났는가? 이 생각을. 근데 이 생각을 언제 만났냐 하면은 만났을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실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책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TV보다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또 생각했냐.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소감, 감사 쭉 쓰는 것이 시도 이렇게 쓰면 되고 수도 이렇게 쓰면 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기승전결 서론별로 표현해가지고 이걸 갖다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시의 구성 또는 구조 또는 수필의 구성 또는 수필의 구조. 그래서 쓰다 보면은 이런 구성 말하자면 제일 첫째 주제 잘 잡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따른 소재 잘 그시고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잘 올려서 말하자면 딱 설계도대로 이렇게 맞춰 서는 거. 그런데 항상 보면 뭐냐면 고정관념을 깨자.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자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꼭 서론, 본론, 결론을 말고 결론부터 딱 내려놓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결론 얘기 한 것을 이제 뒷받침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또 본론부터 딱 해놓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한다는데 뭐 서론은 이렇고 본론은 있고 그 뭐냐면 때는 바야로 봄이 왔다. 나는 봄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쑥 했는데 누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 여기 보다가 가만히 있어봐 뭐라고 해놓고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생각하는가 모르게 알았어 다음에 그거 덮어놓고 이제 가버려 나가버려. 여기서 끝나버려 이게. 근데 뭐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봄의 결론을 갖다가 그냥 봄은 나의 봄은
안전 추억이 있다. 땅에 써놨으면 뭐냐면 그 받고 나서 가려고 하면 뭐냐면 이제 끝까지 읽어보고 뭐 때문에 봄이 안 좋아하고 안 좋고 왜 안 좋아 읽어보고 해야 되다니 이것을 근데 뭐냐면 저 보면 바야흐로 보면은 아이고 그 뒤에 뭐 그런 얘기겠지. 근데 갑자기 생소한 것이 그냥 탁 결론이 나오면 끝까지 읽게 된다니까. 이게 뭐냐면 가서 읽게 만들려고 하면 자관 어떻게든 독자를 확 끌어야 돼. 확 끌어야 돼. 그것은 뭐냐면 영화에서는 제목을 잘 잡아야 돼. 이 시나 스포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 근데 제목은 이렇게 잡아놓고 내용도 잘 안 맞고 그냥 어정쩡을 써놓으면 그건 실패하지. 그 흔히 보면은 이제 이 스피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 시도 잘 잡고 제목이 참 중요해. 제목이. 그러니까 여러 것을 찍어도 고정관념을 깨고 뭔가 잘 어울려. 자,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자. 그래서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좌우간 이제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아까 그 도박 배우고 그다음 뭐냐면은 그 시나 그 시조 외우고 그래가지고는 그 선생님한테 시를 잘 읽는다고 문예반을 뽑혀들어요. 문예반. 그 문예반을 뽑혀 들어가지고 이제 선생님하고 열심히 이제 따라서 했지. 그래갖고 문예반 됐어. 그래갖고 시를 쓰게 됐다. 그런데 또 뭐냐면은 그 5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먼저 첫사랑을 배워. 첫사랑 얘기도 아기자기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을 이제 잘 하면서 써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혼자 된 통에 내가 그 슬픔을 이기려고 장모님도 술장사하는데 덥고 못 오다가 보니까 시를 내가 외우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슬픔이 나한테 무엇을 만들었죠? 나를 시인으로 만들었다. 그건데 이 보면은 자 그 작품에 보면은 어머니의 투레밥상 있어요. 둥근 투레밥상. 있죠. 시 있죠. 내기다 보면 끝에. 예. 어머니의 둥근 투레밥상 있죠.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머니의 둥근 투레밥상. 그 제목 어때요? 제목.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어머니의 둥근 투레밥상. 제목이 어째요? 둥근하고 투레하고 비슷한 거 없나요? 둥근 투레밥상. 투레는 둘레 이렇게 둘레. 둥근도 이렇게 둘레지.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둥근 빼버려서 어머니의 투레밥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둥근 밥상. 그걸 갖다 중첩으로 하고. 근데 이 사람 행복 때문에 내가 썼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옆에 있으면 그 전에 이거 정일근이가 전주하고 왔다 갔어요. 그래서 내가 회장을 지게 나오고 밥탕 좀 먹고 왔어. 근데 뭐냐면 여기 이제 어머니의 투레밥상. 근데 이제 어머니의 투레밥상들 왜 여기 나오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그것을 책임지니까 이제 가정들 책임지니까 그 책임지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시로 써놨어요.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것을 이 시를 풀어서 쓰면 시가 수필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식구들을 갖다 건사하면서 쓴 시다. 그걸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투레밥상이 그립다. 이제 다 커갖고 모난 이렇게 내용 빠지는 이 밥상을 볼 때마다 그 내용 밥상을 봤는데 왜 어머니의 투레밥상이 그리웠을까? 투레밥상 둥그런 것이잖아요. 그럼 삥 둘러앉은 거. 근데 뭐냐면 좀 둥글게 앉은 뭔가 타정스러워 보이고 그러잖아. 근데 자 이게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투레밥상이 그립다. 그런데 그 둥근 밥상을 보면 또 무엇이 되냐?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그 투레밥상을 보니까 뭐야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그 한가위 보름달처럼 둥그러고 그러니까 이
한가위 보름달 같은 거는 좀 뭔가 푸짐하고 뭔가 조금 뭐 서로 좀 가까워지고 그런 것 아니야? 부드럽고. 자, 그렇게 이제 처럼 또 뭐처럼 이게 딱 하나만 것이 아니고 또 강조를 했어요. 이 둥그런 그 밥상을 또 뭐처럼 했냐?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한가위 보름달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달이 뜨면 피어나는 꽃처럼 이렇게 두레밥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수필을 쓸 적에도 뭐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하나 더 써서 강조하고 이것이 참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러고 근데 이제 밥상이라고 했는데 아까까지 두레밥상 그랬는데 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이제 그 진짜다 이런 것이 필요해요. 자, 뭐냐? 어머니의 두레파는 어머니가 참 두레파는 뭐냐? 어머니가 차린 그 두레파는 두레파는 어머니가 피우시는 무엇이요? 사랑의 꽃밭.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둥근 상에다가 그냥 색들 좋아하는 거 반찬 뭣도 놓고 하는데 그 밥상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한가위의 보름달. 또 하나는 뭐라고 써요? 그 밑에 있잖아. 한가위 뭐라고 써요? 달맞이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탁 갖다 그 꽃을 갖다 처음부터 심으면 반찬 처음부터 꽃이요. 그 사랑의 꽃밭이라고 해서 그 상천체가. 자, 얼마나 깨끗하고 참 멋있는 그 문장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내 꽃밭에 앉은 사람, 이거 내 꽃밭이 하면 그냥 어머니의 꽃밭이 어머니 꽃밭. 어머니가 쫙 만들어놨으니까 그 내가 이 차를 놓고도 그냥 식구들이 쭉 둘러앉아갖고는 그냥 서로 먼저 보려고 그냥 쳐다보고 그냥 너도 하나 터보고 이렇게 인정도 보면은 얼마나 아기자기한 그 상이 여기 이런 그 꽃밭 말하자면 상 그 내 꽃밭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귀하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은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레밥상 식구들만 모이면 그 두레밥상 제일 좋아. 둥글게 제비처럼 앉아서 제비처럼 그냥 총알총알 지지배를 둘러 앉아갖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밥숟가락 높이 들고 탁 들고 온다든가 이런 브라보 한다든가 그거 땡 한다든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밥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는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먹는다. 그 뭐냐 바꿔와서 이제 띄워주면 다 터져갖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밥상은 이전투기의 수라냐. 이전투구가 뭐라고 해요? 진흙탕 싸움. 그런데 왜 세상의 밥상은 이전투기의 이전투기의 수라냐, 아수라장이라고 했을까요? 이전투기 아수라장. 왜 그러냐면은 요 밥 벌어 먹으려고 그냥 가서 그 직장 나가서 어디가 생존 경쟁 하면서 그냥 만들어놓은 그것이 이전투기 상의 것이 고가나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 밥상인데, 지금 이 집의 밥상은 그도 어머니 혼자 벌어갖고 이렇게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좋아요, 이게.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 것들 정리되면 하나의 멋진 작품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끼의 밥을 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한 그릇의 밥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그릇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밥상 말하자면 돈 벌라고 이전 투구로 하는 그 광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뭐냐면 한 끼 밥을 차지하려고 말하자면 이게 그냥 일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있는데 그냥 죽 써갖고 그냥 일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돈 번 그거 하나 차지하려고 또 하나 뭐냐면은 그 밥 한 끼 차리려고 또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또 누가 뺏어가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보내버렸다. 아수라장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걸 아까 그 앞에 치는 뭐냐면 이 식구들이 이렇게 앞선도서 어머니가 차려 밥상 먹는데 그 어머니는 바로 그냥 이 밥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 한 푼이라도 더 팔라고 뭐도 그
그 생존 경쟁에서 이기면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밥상에서 밀리면 벼랑으로 밀려버려요.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이 세상이 정글의 법칙이요. 나는 오랫동안 하이에나처럼, 그러니까 먹이를 도는 하이에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섞은 고기를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무 밥상을 엎어버릴 때도 있었다. 이제는 돌아가 어머니의 둥근 두레상 앞에 앉고 싶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나봐. 그래갖고 옛날 어머니 밥상 앞에 앉고 싶다. 어머니에게 두레는 그 모두들 귀히 여기는 사랑, 상당히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게 이 두레예요. 이게 귀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 가르치는 어머니의 두레밥상에 지지배배 즐거운 제비 새끼로 앉아 어머니의 사랑 두레를 먹고 있다. 어머니의 사랑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그 두레밥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 가족들의 분위기도 나타나고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 이게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멋진 시고에 와서 앞으로 멋진 수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나 수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쑥 했으면 돼요. 쑥에. 자, 그 다음에 어머니의 수틀. 요즘에 보면 술을 넣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돈들이 갖고 그냥 힘들진 않으려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요, 아버지한테 혼나고는 가서 수 놓고, 또 이 부부싸움 하다가 수 놓고, 수는 어떤 정신수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냐면, 아까 우리 정일근이도 어머니의 수틀 넣으면서 이 수틀은 뭐냐면, 어떤 내가 화날 때 사귀는 것 또는 어떤 정신수양,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자, 그러면요. 어머니의 수틀.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머니의 수틀은 어떻게 했냐. 자. 달빛을 길어오고, 강물 또한 놓아보내고, 달빛을 이렇게 길어오고, 강물을 이렇게 놓아보내고, 달빛을 길어온다? 달빛이 어디가 있는데 길어와? 그 강물을 갖다 놓아보내? 흘러가는데,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달빛을 갖다가 가만히, 달빛을 떠올 수도 있고, 길어올 수도 있고, 또는 뭐 호수를 갖다 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이런 것들이 작가들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작가들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달빛을 갖다 길어오고 그다음 강물을 갖다 놓아보내고 또 어머니의 수틀 속에 한 세상이 넉넉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수 속에다 다 담는 거예요. 그 넉넉한 그 마음가짐. 조용히 귀 기울이면은 그 어머니 수틀에다 귀 기울이면은 무슨 소리가 나요? 바람 소리도 나고 물 소리도 나고 또 뭐냐면은 남누며 시름들을 한땀 타서요. 그 남누란 거 뭐냐면 그 남누하는 거 초라하는 그런 것이죠. 또는 뭐냐면 어떤 그 시름 걱정 이런 것들 갖다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한 땀 떠가면서 자기 수양으로 마음을 달래고 다스리면서 전 생애를 경영하는 쪽빛 비단 12폭이에요. 쪽빛. 이 수틀 하나 가지고 전 생애를 갖다 다스려요. 자, 그 다음에 잔잔한 손길로 새긴 순명의 세상사. 순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에 그냥 숨으면서 내 운명이라니 생각을 운명이라니 받아들이면 순명이라고 순명.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순명의 세상살이에 수틀 속 길을 따라서 수틀 속이 잘 길이는 것이요. 맨발로 걷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견고한 욕망의 껍질 켜켜머이 풀어지고 아무 욕심 없이 손길에 젖어 마음 모두 비워지고 이것이 바로 뭐냐? 마음 모두 비워진다. 그러면서 비워진 앞에서 비워진도록 술을 놓는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딱 맺혀버리면은 그것은 이 다른 사람 몫이 없어요. 항상 독자의 몫이에요. 독자의 몫. 그 아주 좋은 잘 쓴 시라든가 자선수필은 뭐냐면 항상 독자의 몫을 남겨야 돼. 그 독자가 그냥 결론을 딱 맺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마음 모두 비워지고 그리고 맡겨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쪽빛이 뭐예요? 쪽빛.
쪽빛. 쪽빛은 우리말인데 쪽빛 뭐예요? 한자로 쪽 뭐지? 쪽남자 남자예요. 남자가 쪽남자예요. 쪽남자. 남자 쪽빛. 자, 쪽빛. 쪽빛은 그 우리 화학 물감으로 들으면 그 쪽빛이 안 나고 그 쪽빛 그 뭐 물감이 있는데 그지 그 조선 뭐 물감 뭐 없는가? 그 뭐 쪽빛 물감 그 들은 거? 그 이게 쪽빛 쪽이 풀이요 풀. 근데 이제 그것인데 그 쪽빛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냐? 이 쪽빛이 참 그 수수하거든.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그러게. 그래서 옛날에는 뭐냐면은 다른 물 들을 것이 없는데 주로 쪽빛을 들어가고 그냥 침하고 저걸 뭐 거의 쪽빛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이 쪽빛은 뭐냐? 자 여기 보면은 하늘 바다를 만날 때. 그 이거 뭐냐? 뭐뭐 탈 때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그 때 뜨다가 뭐냐면은 쪽빛이 생각난다. 그렇게 표현을 쪽빛이 생각난다. 자, 하늘이 바다를 만날 때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란데 그 만날 때 탁 나온 그 색깔이 뭐예요? 쪽빛이요. 쪽빛. 또 뭐냐? 바다가 먼저 물드는 색깔 이것이 쪽빛이요. 그 다음 뭐냐면 바다가 사람을 만날 때도 쪽빛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 물드는 색깔도 쪽빛이고 사람이 사랑을 그 만날 때도 쪽빛이고 사랑이 먼저 물드는 색깔도 쪽빛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생략법. 근데 생략법 모두 생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때 다음에 색깔 다음에 전부 다 쪽빛이에요. 쪽빛.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하늘이 바다를 만날 때 쪽빛, 바다가 먼저 물드는 색깔 쪽빛, 뭐 쪽빛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것은 좀 그 말하자면 시적 어떤 그 자유가 제한됐다. 그 시적 너무 그 산만해 그게. 그러니까 이것을 제한하고 조금 뭔가 좀 정결하게 이렇게 쓰는 것이 시의 하나의 어떤 그 기교, 묘미 그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틀리기 쉬운 맞춤법 나누지 지난번에. 네.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쳤죠. 그 밑에 아름다운 문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아름다운 문장. 자, 요거 할 거예요. 뭐냐면 잘 들어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듣고 나면은 아, 내가 참 듣기 잘했네. 그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똑같은 문장이지만 요렇게 아름답게도 쓸 수 있구나. 그것을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자, 뭐냐면 자,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그냥 뭐냐면 어떤 가정은 행복하고 어떤 가정은 불행하다 쓰지 말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서로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 이렇게 불행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고 또 하나 뭐냐면 재산께나 있는 독신남이 아내가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진리다. 그냥 뭐 재산께나 있어갖고는 그 모든 것이 그 다 찾는데 다인데 그 독신남이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아 누구나 아내다. 이것만은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진리다. 그랬어요. 또 하나 뭐냐면 내면의 풍경이라고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내면의 풍경이 있어요. 나의 생각이 내면 풍경인데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그걸 갖다 영혼의 지형이라고 볼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의 내면의 풍경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는 영혼의 지형이에요. 영혼의 지형이랄까? 또는 평생토록 그 지형의 등로선을 따라서 헤매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또 하나 뭐냐면 그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요거 어떤 뜻일까요? 이 섬은 그 바다 가운데 떠 있는 그 섬 얘기일까? 그 섬이란 게 뭐냐면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내가 친구들과 같이 섬에 갔다 왔더니 집에는 누가 섬이 됐다고 했어요? 마누라가 섬이 됐다고 했지. 아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냐면은
친구들하고 실컷 섬으로 놀러 갔는데 집에 와본 게 아내가 섬이 됐어. 그 뭐냐면 이 섬은 항상 외롭고 외톨이잖아. 근데 가서 놀고 왔는데 아내 혼자 섬이 되버려 섬. 그러니까 뭐냐면 꼭 섬은 우리가 고정관념 깨는데 섬은 그냥 저 바닷가 혼자 떠 있는 그 무인도 무슨 섬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하고 싸워갖고 그냥 혼자 돼갖고는 혼자 크다가 보면 그 개가 잘 클 수도 있잖아. 그 뭐냐 그 버려진 섬이었어. 근데 개가 꽃이 피었어요. 잘 된 거. 또는 뭐 서다가 보면 이제 잘 컸네. 그 꽃이 핀 거예요 섬이. 이런 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섬이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요런 표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이. 자, 그 다음에 나는 내 아버지의 사형집행이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은 자기가 그 젊은 시절 또는 자기 평소 생활을 갖다가 반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얼마나 아버지한테 잘못을 했으면은 아버지를 사형시켰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나는 평소에 아버지한테 못 살고 우리 아버지는 나 때문에 고생케나 했었다. 이렇게 쓰지 말고 딱 뭐냐. 나는 아버지의 사형집행인이었다. 이 자식 아버지한테 속게나 태웠니? 속게나 썩혔니? 이런 표현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면은 뭐냐면 왜 산에 갈까요? 왜 산에 갈까? 어떤 사람은 산에 가면은 산에 가서 외로움을 내려놓기 위해서 산에 갔다 와. 그 외로워서 산에 가면 그 옆에 있는 들꽃도 만나고 무슨 나무도 이런 만났는데 갔다 오면 이제 외로움 없어졌잖아요. 완전 산책을 하니까. 근데 그 뭐냐면 나는 산에 갔다 왔더니 그냥 뭐 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일일이 쓰지 말고 나는 그 외로움을 털어놓기 위해서 산에 갔다 왔다. 그랬더니 외로움 없어졌어요. 응?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뭘 배우고 왔냐면은 산을 가면은 자 이 산이야 산. 여기도 산. 산꼭대기. 자 여기 바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산을 쳐보고 또 내려와서 또 다시 시작이 돼. 요걸표로 산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요걸표. 그 뭐냐면은 내 전공 분야가 돼서 모두 새로운 것부터 시작이 된다. 모든 어려움 새 것부터 기초부터 시작된다. 그걸 펴고 산에 올라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런 것들을 펴고 산에 갔다. 요런 것들도 그 필요 없는 어떤 이게 문장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지금보다 어리고 쉽게 상처받던 시절. 지금보다 어리고 쉽게 상처받던 시절 아버지는 나에게 충고를 한마디 그 충고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충고한 그 충고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대여 내 삶의 빛 내 허리의 불꽃 나의 영혼 그대여. 이걸 갖다가 그대를 갖다가 뭐냐면 때로는 내 삶의 빛이 되었고 또 뭐냐면 내 허리 불꽃도 됐지만은 또 내 죄도 너 때문에 퍼진 거. 내 죄요 또는 내 영혼은 그대여. 영혼이 잊지 못할 그대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뭐냐면 때로는 크리스마스에도 악마 같은 아이가 태어났다. 크리스마스에도 악마 같은 아이가 태어났다. 이게 뭐냐면 좀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봅시다. 아까 맨 밑에 산행 나왔네, 산행. 네. 내가 설명을 놓은 거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내 마음을 버리고 위에서 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산으로 갔는데 그 외로운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연분홍빛 산울림 옷 입고 찾아온 진달래 꽃잎에 내 마음 잠재워두기 위해서 언덕을 오르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이게
가서 그걸 갖고 외로움을 내려놓고 왔어요. 그 다음 뭐냐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냐면 그에게는 언제나 피는 냄새가 났다. 그에게는 언제나 피는 냄새가 났다. 이것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을까? 어떤 경우를 표현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화루개들 있잖아. 술집 다니고 뭐 어떤 여자를 표현한 거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그 여자는 뭐 술집을 다녔다가 아니고 그 여자는 항상 피는 냄새가 났다. 어디 갔다 오면 씻고 다녀. 그런 것을 나타내서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게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하면 너무 직설적인 문장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에요. 살짝 돌려서 하는 거. 근데 이 돌린 것은 여러분들 기술이에요. 기술.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자. 그 다음에 봄날의 천변 맨 뒤에 있죠? 맨 뒤에 봄날의 천변. 봄날의 천변 있죠? 봄날의 천변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봄날의 천변. 봄날의 천변을 갔다 와서 나가고. 맨날 봄날에 천변에서 살지. 그래요? 예. 역시 우리 송영수 같은 얘기를 하면 뭐. 나하고 동창이요. 그 봄날의 천변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근데 요거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짧은 수필을 제일 잘 쓴 사람은 이 수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짧은 수필 제일 많이 잘 쓴 사람은 누구예요? 최신이에요. 최민자. 이 최민자 수필, 최민자. 짧은 수필 참 잘 써요. 전여고 나와갖고 서울대 무슨 뭐가 나왔는데 잘 써요. 응? 자, 봄날의 천변 한번 봅시다. 봄날의 천변. 새들이 가버렸다. 봄날 천변에 새들이 가버렸어. 뭔 새들이 갔을까요? 봄날 천변인데. 겨울새들 가버린 것이요. 달포전만 해도 수오리와 고방오리, 천둥오리, 요 겨울새인데 이런 것들이 물 가운데서 참외치를 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떠나버리고 딱 이게 봄날 천변이요. 한결 맑아진 봄물 위에 홀로 남은 외가리 한 마리 수평으로 나지마 회를 치며 날아간다. 얼마나 자연스럽고 평화스러운 봄날 천변이요. 그러고 보니 며칠 전인가 하늘로 편대비행을 하던 한 무리의 새떼들을 본 것도 같다. 그 편대지가 쭉 날아가는 편대지였다고 그래. 편대지. 그냥 쭉 열지하고 가는 편대지였다. 이 천변의 그 모습이요. 바람에 펄럭이며 제멋대로 휘어지는 그 투명한 두루마리를 부리로 이쪽 저쪽 바꿔들며 새들은 그렇게 만리장천을 만리장천이라고 그냥 멀고 먼 길이었고 만리장천 길고 긴 그 장천을 건너고 있었다. 만리나 된 길고 긴 내를 건너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 그 새들이 쭉 가면서 그 투명한 불이란 거 뭐냐면 여기 불 속에 물고 가듯이 펄럭펄럭 날듯이 직접 안 보이지만 그렇게 지금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갖다 그렇게 은연중에 펴는 거예요. 자, 겨울 내내 찬물에 부지런히 머리를 박고 물구나무를 써가면서 건져 올린 사연들을 시줄 날줄 설피창으로 엮어서 고향으로 떠내가는 것 같았다. 이게 뭐냐면 그 새들이 물구나무에서 갑자기 물이 탁 그래갖고 고기를 잡던 거에 막 진저를 쓰다가 끌어내잖아요. 끌어내고 오고 이런 것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무엇을 그 물고기를 끌어낸 것이 아니고 무엇을 끌어냈다고 해서 사연들 끌는 사연. 그동안에 그 자기의 그 사연들을 갖다 그렇게 끌어낸 것이 물고기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사연 끌어낸 그 물고기들이 아까 그 오리들이 그게 물속에 사연을 끌어냈다는 거 뭐냐면 여기서 이 봄날의 천변이니까 뭐냐면 겨울 내에 여러 가지 사연들 갖다가 포함이 돼가지고는
이게 참외씨를 가지고 끌어낸 그런 것들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뭐냐면, 새가 떠나버린 강가 풀밭에 냉이꽃들이 지천으로 폈다. 지천은 하늘로 땅으로 폈어요. 땅 지천, 지천은 그냥 온 세상 다 폈다는 얘기에 지천으로 폈다. 냉이꽃들은 어제 떠난 새들이 흩뿌린 그 눈물 같다. 자, 냉이꽃들은 어제 떠난 새들이 흩뿌린 눈물 같다. 냉이꽃들이 왜 새들이 그 흩뿌린 눈물 같을까요? 그만큼 그래서 냉이꽃들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둥둥 많이 피어가지고 많이 폈다. 그러지. 많이 폈다는 거 흔들리고 뭐냐면 그 새들 뿌린 눈물 같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뭐냐면 냉이꽃들이 여기 많이 폈다 그 뭐냐면 새들이 갖다 흩뿌려 놓고 가는 그 눈물 같다. 이런 표현이 수피적인 표현이요. 떠나면서. 응? 떠나면서. 그러지. 떠나면서, 네, 숲이니까. 역시 이제 우등생들이 막 우수생들이. 자, 바람찬 물가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견디고 서서 떠나고, 돌아오는 것들의 유혹을 참아내면은 여리고도 강인한 목숨 부치들.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지 않는 저 풀들은 발뿌리에 얼마나 힘을 주고 서 있을까? 풀뿌리들이 다 힘 주고 서 있잖아요. 그 살라고요. 얼마나 힘 주고 서 있을까? 어떤 생존 경쟁에서 그 힘을 준다는 얘기지. 근원은 팽개치고 떠도는 철새가 유명민이라고. 그 근원을 팽개치고 떠도는 철새가 유목민이야. 떠도는 유목민이라면은 제 키의 5배가 넘는 깊이까지 뿌리를 내리고 살아내는 푸른 그 뭐라고 써요? 토착민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거리를 날아 먹이를 얻고 새끼를 건사하는 새들과 불시착한 자리에 꿈을 파묻고 살아있음의 의무를 완성해내는 풀꽃. 이 사이로 떠날지도 머물지도 못하고 어정쩡거리며 사는 우리 인생들의 인생. 인간이 수상한지 외가리 한 마리가 아까부터 그냥 와서 갸우뚱하고 외가리가 물음표로 썼다고 탁 위를 탁 섰잖아요. 서 있는 모습. 이게 서 있는 모습이 물음표로 썼다고 써요. 물음표 탁 이렇게. 이 참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외가리가 물음표. 누구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사람들한테 그 풀들한테 뭐 하고 있어? 다 물음표로 써요. 다 써서 이거 하나 가지고 요 한마디가 그냥 이 숲이나 이 시를 확 살려버린 거예요. 하나 참 중요해요. 하나. 이 숲이나 그 시 쓴 쪽에 여러 개 필요 없어요. 딱 시 하나 아니면 한 행짜리 써놓으면 그냥 아무렇지까지 다 못 써도 다용세뿌리야. 산업뿌리야. 참 중요해요. 다음에 이제 냄새.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냄새. 흔해 빠진 냄새. 이 냄새. 이 냄새는 어떤 냄새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덕궁 관람의 마지막 코스는 후문 가까이에 있는 늙은 향나무였다. 마지막 코스가 그 후문 가까이 있는 향나무에서 향나무. 그 향냄새겠지? 하늘로 치솟는 용의 형상이라는 향나무는 만고풍상 오랜 세월을 견디느라고 뒤틀리고 휘어진 채 가지를 낮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 수령이 700년이 넘는 천연기념이라는 말에 나는 곁에 바짝 다가서서 바깥은 초월로 한 사람이 코를 대고 벌렁거렸다. 코를 대고 어떤 냄새인가 벌렁벌렁 그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때가 안 난다. 어디서 때가 안 난다. 근데 어째서 때가 안 난다? 어째서 때가 안 난다. 때가 안 난다는 뭐냐면은 어떤 그 태가 안 난다는 얘기야. 뭐냐면 본때를 보여주라고 그러잖아. 그 태가 안 난다. 태가 모양이 안 난다는 얘기. 말하자면 600년, 700년이나 됐는데 태가 안 난다는 얘기지. 이거 멋있는 태가 모양이 모양. 자, 함께 온 노인들 중에 이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손살을 쳤다. 손살에.
사람아. 아이 사람아 죽어야 나지. 산나무 냄새가 안 난다며. 때는 냄새도 되고 모양도 되고 저거 때 빠진 놈만 뭐 한다든가 지금 그 뭐냐면 이게 그 참 좋은 얘기가 뭐냐. 이 사람아 냄새는 죽어서 나는 것이 살아서 냄새가 안 나는 것이요. 사람도 죽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점이 있다든가 나쁜 점이 있다. 그럼 나쁜 놈, 그럼 좋은 놈,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요. 그런 거 향기야 향기 그게. 시끌시끌한 촐로들과 한조가 되어서 안내를 따라 다니는 일을 내심 달갑지 않아 하던 내 머리통을 이장님의 한마디가 뽕망치로 뽕망치처럼 쥐어박는다. 그 한마디 탁 죽어서 내는 것이요. 살아서 안 하는 것이요. 과연 고추와 마늘도 텃밭에 있을 때는 매운내가 덜 나고 복숭아나 사과도 칼을 맞기 전에 칼을 맞고 난 다음이야 물씬하게 단내가 풍기지 않겠는가. 펄펄 뛰는 생선보다 한물간 생선이 비린 데가 덜하는 것도 절정을 넘기고 시들기 시작한 꽃들이 더더욱 맹렬하게 향연을 뿜는 것도 시간의 수인. 수인 아시죠? 수인들이 죽은 시체가 수인이야 수인. 그 이 수인들이 내지르는 소리 없이 아우성 때문일 것이다. 그런 건 뭐냐면 모든 냄새는 그냥 그 자리에 탁 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묵은 때 이렇게 좀 묵고 그 뭔가 조금 진득하고 역사도 있고 좀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나는 것이다. 죽어야 된다. 근데 그 죽으면은 그런 냄새가 날까? 우리도 이 냄새라는 건 뭐냐면 뭐 시신 냄새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냄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그 냄새를 잘 풍기고 간직하고 그래야 돼. 그걸 후손들은 잘 전해주고. 자, 쓰러짐에 대한 저항, 존재의 마지막 안간힘, 쓰러짐에 대한 저항 또는 존재의 마지막 안간힘 이런 것 같은 것. 더 이상 만져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탄원이라는 건 어떤 이 탄원서에 나오잖아. 탄원. 이 냄새란 혹 죽음의 예감을 풍겨내는 생명체의 절박한 항명. 이 항명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냄새 내 침이 뭐 이것이요. 내 냄새를 똑똑히 알아봐. 내 냄새 그거 아니야. 그 항명. 항명이라는 건 어떤 그냥 자기 의사와 반한 그 어떤 진명을 보여준 것이 항명이에요. 항명. 이제 자기 참모습을 보여주는 항명이에요. 항명.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이게 냄새는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오래된 700년 되는 그 향나무한테 가갖고는 그냥 그 피로 냄새가 안 나네. 700년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이장이 뭐라고 써요? 야, 이 사람아. 그 냄새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난 거 아니야? 오래돼야 나는 것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너무 오래 살고 뭐 했다고 해서 그냥 이제 우리가 퇴물다 생각하지 말고 오래 살수록 더 멋있는 향내를 지니고 있고 더 멋있는 향을 갖다가 우리가 남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교훈적인 이야기도 좀 그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봄날의 천변, 그 다음에 냄새. 지난 시간에 죽음 말씀 오케라는 걸 해줬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그 강의보다 작품을 몇 개 나눠주고 또는 문장을 몇 개 나눠주고 요것은 이렇게 고쳐보자. 이 작품을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방향 이렇게 잡아보자. 이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갑자기 이것이 무슨 놈 그냥 크게 그러니 줄여가지고 그냥 요만씩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겠어요. 다음 시간. 그래서 이게 참 오기 잘했다 해야 되지. 요거 하나 비춰놓고 설명하고 또 하나 비춰놓고 설명하고 그것이 좋구만.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 만들고 다음 시간에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일이 커진대. 그것도 네, 좋아요. 그래.